네, 지난주에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서울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신년사 보니까요. 단어를 보니까 코로나19라는 단어가 19번 나왔고 16번 나왔고요. 경제라는 단어가 29번 나왔습니다. 한 26분간의 신년사에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신년사를 평가하세요? 우선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코로나19 K-방역이 국민방역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K-방역이 성공한 가장 큰 힘은 저는 국민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은경 청장으로 대표되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실천해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사실은 국민 방역이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회복, 도약, 그다음에 포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셨는데 이 포용이라는 얘기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오갑니다. 근데 그건 시대 흐름이라고 봐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일단 제도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네. 한 단계 당연히 이렇게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나면 포용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포용 요구의 핵심도 저는 국민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거로 보고 그리고 경제 부분은 사실 전 세계가 어려운데 예. 우리나라가 이건 문재인 정부 혼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면서 ICT와 결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노력, 이전 정부부터 쭉 누적된 노력에 대한 평가로 그리고 K방역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이 경제를 선방했다. 그래서 도약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원래 정치권은 늘 평가가 다른 겁니다. 그럼 다른 평가를 들어볼까요?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형적인 어떤 정치적 수사가 많은 신년사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기업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년에 되면 신년사를 쓰고 발표를 합니다. 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면은 기업의 신년사는 패턴이 일정합니다. 예. 어떻게 일정하냐 그러면은 항상 경제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어렵다. 네네. 위기적 상황인 만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것이 기업 신년사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 반면에 정치권의 신년사 패턴은 희망 위주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도 바로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공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K 방역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북한 핵 문제 등등을 많이 짚어줬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만은 예. 과연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 중요합니다만 기업이나 정치권이나 신년사 즉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에 대한 과감한 인정이고 중요 현실에 대한 과감한 판단과 판단에 대한 가치 이 부분을 어떻게 쏟아놓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희망 메시지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를 보면은 현실에 대한 과감한 인정, 문제점에 대한 과감한 시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정이라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정부와 여권이 이야기하던 입법 절차에 대한 어떤 상당히 논란된 부분들, 불법성 부분들, 그 다음에 다수에 대한 어떤 횡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고 경제에 대한 부분도 코로나19가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상당히 좋죠. 이 말만 들으면 태평성대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지난 3분기부터 경제 성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소위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예.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이 굉장히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네. 총 신년사 8,200자 중에서 단 3문장에 그쳤습니다. 예. 물론 직접적 표현은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공급에 대한 확대를 이야기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고등학교 학생 수준이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공급에 대한 동맥경화를 풀어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4년 내내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방송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만에 공급 확대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도 사실 하나만 더 짚고 들어가자면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우 송구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아주 직접적이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네. 신년사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 예. 그러나 송구하다 이 표현은 결국 정책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어떤 걸로 나타날 것이냐 이게 구체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 흐름 보니까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대한 양도세 완화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껐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상 메시지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빵이라 그러면 참 좋겠다.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됐는데 그게 아닌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4년 동안 집을 팔지도 못하게 했고 살고 있지도 못하게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네. 양도세, 보유세 이 과정도 했다는 겁니까? 이런 제도적인 절차에서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갖다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수반에 대한 메시지 충돌이 안 일어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지 않느냐. 아니 이 부동산 예. 부분을 길게 말씀하셔서 네네. 우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경우가 있었던가요? 아니죠. 대통령의 신년사는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얘기하는 소위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져서 집값이 폭등한 예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그런 방향은 아니다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 확대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죠.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이해찬 대표 되시면서 이해찬 대표가 공급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게 정부의 기조였고요. 다만 공급 확대의 방향이 야당이나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는 우리가 OECD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게 그건 타당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되고 양도세 부분은 이게 양도세를 기본적으로 다 낮춘다는 원칙을 정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네. 그럼 거기서 또 불공정이 발생해요. 이전에 양도세를 낸 분들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는 이해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충돌하므로 단순하게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양도세를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그 얘기했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품격 있고 국민을 중심에 둔 신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년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일각에서 주장한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조건부 출마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런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김종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당이 비상한 시국에 그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예.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4월 재보선이 여기에 대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보선이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든가 또 아니면은 내부 균열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개인에 대한 정치적 위상 자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당을 끌고 가고 있는 등대적 역할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점에서 마지막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의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 미래, 즉 정치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중도 지역의 보수 진영에서 원외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거색이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권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재보선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에 승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소멸돼 버립니다. 차기 보궐선거와 차기 대권에서 자당의 후보가 지지부진하거나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면은 야권으로서 백석은 그냥 모래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정상화시켜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명약관양하게 보이는데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고더라도 당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사대오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확실하게 짚으려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일환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보수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어제인가요? 그 홍준표 의원과 절에서 대구 절에서 약속이 없었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하던데요. 뭐 그거야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약속하고 만났어요. 이렇게 하긴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의원 사이에는 너무나 간극이 큽니다. 홍준표 의원은 태극기 부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느낌. 안철수 대표는 지금 중도표를 가지고 국민의힘의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간극이.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의 저 행보는 공당의 대표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보이죠. 그리고 이제 당이라는 건 선거 시기가 되면 후보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게 대선이 돼서 대권 후보가 결정되면 사실 당대표는 대권 후보를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이게 단일화된 후보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 저게 근거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뭐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게 선거라는 걸 흔히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있습니까? 박원순 후보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무소속 후보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찬종 전 의원입니다. 그분은 당시 시장 선거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었어요. 그래서 1위를 달렸는데 조순 시장 때는. 예, 조순 시장 때. 그런데 결국 지지율 거의 뭐 5% 미만으로 시작한 정당 후보인 조순 후보에게 이게 밀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정당의 힘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표로서는 저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일부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당대표를 너무 무시한 거죠. 이게 단일화 같은 큰 문제, 통합이라는 문제는 본래 당대표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후보로 거론된다고 해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제가 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치면은 알박기를 제대로 한 셈이죠. 소위 국민의힘이 이 알박기에 대한 땅을 회수하려면 아마 비싼 값을 치러야 되지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과 이렇게 만나는 부분, 보수의 외인 확장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진짜 대종사를 만나는 것은 뭐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라 봐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도 지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만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만날 이유가 없죠. 이번 주였는데. 예, 이번 주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만날 거라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게 되면은 서울시장 재보선 구도가 안철수 오세훈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세력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오세훈
전 시장 쪽에 세력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세력이 3석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힘의 균형에서 상당히 오세훈 전 시장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보수 외연의 행보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즉 오세훈 전 시장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보는 게 제 추측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글쎄 뭐 얘기라기보다도 이건 뭐 거의 뻔하게 보이는 확실시에 말씀드린 제가 만약 안철수 전 대표라 그러면 아. 오 시장을 만날 이유가 없죠. 왜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울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행보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예.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미래 비전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최대 약점은 왜 저분이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입니다. 과거에 등장할 때는 새정치라는 화두로 등장을 했는데 워낙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새정치라는 그 단어 하나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후에 안철수의 새정치는 실체가 없다, 모호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새정치를 쓸 수가 없고 또 대권판도 아닌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치개혁, 새정치를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왜 하려고 하지? 예, 이런 의문을 박영선 장관이 잘 던진 거죠. 예.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의 거꾸로 최대 강점은 어떤 상황에서 요지를 잘 파악해서 핵심을 던진다는 건데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네. 홍준표 의원을 만나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모호한 새정치, 주로 중도 지지력 이런 겁니다. 근데 홍준표 그러니까 의원 이미지는 태극기 세력, 강성 이미지, 색깔론 뭐 이런 그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오른쪽이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런 분을 만나는 거를 그게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중도로 더 가거나 뭐 아니면 그 진보 쪽에서 조금 유연한 뭐 그런 분을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예. 물론 안 만나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사실 이미지상 만나면 도움이 되죠. 이미지상. 안철수 대표가 얻을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오세훈 그 후보 전 의원의 경우는 가장 국민의힘에선 중도 소구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봤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건 표를 의식한 거잖아요. 지금 후보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남으로써 사실 태극기 부대의 표라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지는 안 좋아지지만. 그러니까 이 정말 치열한 수싸움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만나는 게 다 보이는데 결국 정치는 최종적으로는 진정성인데 안철수 대표가 진정성도 없고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라고 박영선 장관이 일갈한 것이죠. 최현님 그럼 하나만 더요. 지금 저희도 계속 대담을 하면서 초반에 계속 서울시장의 야권 후보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여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은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지금 후보가 우상호 후보 한 명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경선의 저작권이 어디 있느냐? 민주당에 있습니다. 95년 조순 시장 선거 때부터 경선이 시작됐고 예. 경선이 자리 잡게 된 건 2002년 노무현 후보 경선 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도 국민의힘보다 몇 수를 더 내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뛰어드는 순간 판이 아마 바뀔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파괴력이 당내에 미치냐, 당박 어디까지 미치냐 결국 이건데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그 파괴력이 중도 우파, 중도 오른쪽 깊숙이까지 먹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판이 바뀌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여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착착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경선의 흥행은 네. 초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철수 후보가 그 김정일 위원장이 3자 구도를 해도 우린 자칭 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3자 구도라는 게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 제3지대 안철수 후보일 텐데 이렇게 나와도 자신 있다 하면 그게 국민의힘 쪽이나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과연 괜찮은 생각인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상식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보수의 표가 갈라지게 되면은 민주당 쪽의 후보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서울 지역의 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압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선거 프레임도 그리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가만히 보세요. 서울구청장 24개입니까? 그중에 1개만 국민의힘이고 나머지가 다 민주당이 구청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 100여 명인가요? 100여 명 중에 불과 5, 6명만 국민의힘이고 나머지 전부 민주당이에요. 선거라는 것은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냐 그러면은 선거의 가장 기본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다음 여론입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정치적인 동향,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일단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만 따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권은 서울시장을 놓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장을 놓고 잔치를 좀 일찍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흥행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흥행이라는 것은요. 아젠다에 대한 정책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행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 모르게 헤게모니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을 넘어선 여론 반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워딩에 문제가 많아요. 저희 개인적인 소개능입니다 합니다만 이 문제의 가장 시발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던지는 것은 뭐냐, 왜 우려점이냐 그러면은. 자당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폄하를 했어요. 임무를 거론하면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평가에 대한 일입니다만은 실질적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당의 유력한 자산들을 지금 직접적 흠집을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 대표의 자격을 가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의 동향이라는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요즘 여론에 있어서는 코로나19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이익이 아닌 피해가 컸던 계층을 돕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야권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유제가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요순시대 임금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치수에서 비롯된 겁니다. 홍수를 방지하는 댐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좋은 일의 뜻을 같이 합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공유제가 좋죠. 좋은 뜻입니다만 첫째 전제 조건이 이 공유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층들에게 어떤 합의와 동의를 구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합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힘 또는 권력의 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받은 부분들이 어떤 집단인지 어떤 기업인지 이걸 근거를 찾아내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어떤 특혜를 구체적으로 받았는 것인지 이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또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 참여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지금 논리적 모순에 빠지세요. 저는 주호영 대표도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할 것인가 보상금으로 할 것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것인가 논의할 때 늘 야당이 얘기한 게 뭡니까?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한 득실을 못 따진다. 그러면 그 논리가 왕창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정치인들이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개 국민으로서 일개 국민으로서 저는 과거에 한 말, 정치인들이 한 말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만약에 피해 득실을 못 따진다면 선별 지급의 논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공유제를 여당 대표가 들고 나왔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과거의 자신들의 논리를 부정하는 이런 식의 대응은 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이해 득실을 따지기 어렵다. 그거 못 따지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자고 주장하십시오. 네. 반론이 있으십니까? 네. 반론은?
제가 뭐 다른 좀 생각하다 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공격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못 드셨네요.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예. 그게 타당하죠. 그리고 네네. 이익 공유제라는 게 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거 굳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보면 사면론으로 완전 전국을 사면 전국으로 바꾸면서 과거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슈 전환에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익 공유제까지 들고 나오신 건 예.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구나입니다. 근데 이익 공유제라는 게 워낙 그 자체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하는 자선적 개념이에요. 자발적 자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그 이익을 공유하자. 뭐 이런 얘기 수준이잖아요, 지금. 실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일부는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로 나눔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행이라는 것이 예. 이게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하자. 이래야 정치권의 논쟁거리라는 말씀을 네. 제가 드리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실까요? 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건 자칫하면 반시장적인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여기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여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압력이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됩니까? 근데 그 기업에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이제 이게 캠페인으로 간다. 이러면 그런 게 따라올 텐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 이익 공유제는 사실 지금 공유경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이 이익 공유제가 그 공유경제의 틀로 나아가주는 주장의 한 끝절이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얘기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야당도 그 마음은 좋고 우리도 그 마음에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보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그 대표의 지금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 이익공유제의 내용은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야당에게도 어떤 그 협조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하자. 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야당의 예. 제안이 되는데 네. 이익 공유제의 정신을 실현하자. 그러면 이거는 요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막 이걸 가지고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좀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익 공유제 실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면 야당도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좀 발전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으로선 논의거리가 많지 않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성폭행 의혹으로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근데 네. 피해자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상황은? 이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증거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명확한 어떤 것이 나와줘야 이야기되는 것인데 예. 김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본다고는 상당히 억울하게 보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금 피해자 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본인은 그로 인해서 또 탈당까지 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무를 떠나서 어떤 의문을 제기할 때는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 사회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면요. 이거는 뭐 이게 하필이면 제수 성폭행으로 문제됐던 김모 의원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네네. 거기서 이걸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참 지나서 피해자가 나타나고 이 과정이 다 의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고발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경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 피해자가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이 얘기한 것까지 다 조사하면 될 일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